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7. 위대한 오즈에게 가는 길. 그날 밤에는 근처에 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지내기로 했다. 나무는 두껍고 좋은 덮개가 되어 밤이슬을 막아주었고,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자른 나무를 높이 쌓아 멋지게 피어올린 모닥불은 도로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도 덜어주었다. 도로시와 토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다.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하면서. 내가 숲속에 가서 사슴을 잡아올까? 인간들은 입맛이 별나서 익힌 음식을 좋아하니까 사슴을 모닥불에 구우면 아주 근사한 아침밥이 될 거야. 사자가 말했다. 아, 제발 그러지 마. 사슴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럼 난 또 눈물을 흘리게 될 테고 내 턱이 다시 녹슬게 될 거야. 양철 나무꾼이 애원했다. 사자는 저녁거리를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허수아비는 열매가 잔뜩 열린 나무를 찾아 도로시가 굶주리지 않도록 바구니에 열매를 가득 채웠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무척 친절하고 생각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허수아비가 어설프게 열매를 줍는 것을 보고는 깔깔 웃어댔다. 밀집으로 채운 허수아비의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보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열매를 줍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열매를 줍는 동안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똥이라도 튀면 허수아비의 몸은 금방 불타버리고 말 테니 말이다. 그래서 도로시가 자려고 누웠을 때 가랑잎으로 도로시를 덮어주려고 딱 한 번 모닥불 가까이 다가왔을 뿐 줄곧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가랑잎 이불 덕분에 도로시는 따뜻하게 아침까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도로시는 잘게 물결치며 흐르는 작은 개울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어제 저녁에 허수아비가 모아준 열매를 먹은 다음 에메랄드 씨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이날은 도로시 일행에게 아주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길을 떠난 지 채 1시간도 못 돼서 골짜기를 만났는데 길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골짜기 때문에 길이 끊겨 있었다. 골짜기 가장자리까지 조심조심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폭도 넓은 데다 깊이도 무척 깊었다. 이탈은 어찌나 가파른지 감히 내려갈 엄두도 낼 수 없을 지경이었고, 게다가 밑바닥에는 톱니처럼 깔쭉깔쭉한 바위들이 잔뜩 깔려 있어서 이제 여행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어떡하지? 도르시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난 아무 생각도 안 나.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사자는 풍성한 갈기를 흔들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없고, 이 깊은 골짜기를 기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골짜기를 뛰어넘을 수도 없으니 우리 여행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겁쟁이 사자가 골짜기 건너편까지의 거리를 속으로 재어보고 나서 말했다.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도 같아. 그럼 네가 우리를 하나씩 등에 태우고 뛰어넘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좋아, 해볼게. 누가 먼저 탈래? 사자가 말했다. 내가 먼저 탈게. 태우고 뛰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도르시는 크게 다칠 테고 양철 나무꾼은 바위에 부딪혀 심하게 찌그러질 테니까. 하지만 난 바닥에 떨어져도 전혀 다치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솔직히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내 등에 올라타. 한번 해보자고.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가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가장자리에서 잔뜩 몸을 움츠리고 앉았다. 저기서 달려오다가 훌쩍 뛰어넘기는 게 어때?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 사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사자가 대답했다. 사자는 용수철처럼 허공으로 뛰어올라 건너편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사자가 아주 쉽게 골짜기를 건너는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며 환호했다. 허수아비가 등에서 내리자 사자는 다시 골짜기를 건너왔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사자 등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단단히 붙잡았다. 다음 순간 도로시는 허공을 날고 있는 기분이 들었고 그 기분을 미처 음미할 틈도 없이 골짜기 건너편에 무사히 내려와 있었다. 사자는 또다시 건너와서 양철 나무꾼을 태우고 골짜기를 다시 건넜다.
사자가 한숨 돌릴 동안 모두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자는 골짜기를 몇 차례나 뛰어넘느라 숨이 차서 오래 달린 개처럼 헐떡거리고 있었다. 사자가 잠시 쉬고 나자 그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건너편 숲은 너무 울창해서 어둡고 음산해 보였다. 숲이 언젠간 끝나기는 할까? 우리는 다시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될까? 저마다 불안에 사로잡혀 걷고 있는데 깊은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겁쟁이 사자는 벌벌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틀림없이 칼리다들이 사는 곳일 거야. 칼리다? 그게 뭔데? 도로시가 물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야. 몸뚱이는 공 같고 머리는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발톱이 무척 길고 날카로워. 활키기만 해도 나 같은 건 단번에 두 조각이 나고 말 거야. 마치 내가 토토를 쉽게 해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진짜 무서운 짐승인가 봐. 사자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들 앞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이번 골짜기는 아까보다도 훨씬 넓고 깊어서 사자도 건너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허수아비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저기 큰 나무 보이지? 골짜기 가까이에 있는 거 말이야. 양철나무꾼이 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건너편으로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하는데 누가 너보고 머릿속이 비었다고 생각하겠니? 사자가 말했다. 양철나무꾼은 곧 일을 시작했다. 도끼가 아주 날카로워서 나무는 곧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사자가 커다란 앞발로 나무를 힘껏 밀자 나무는 천천히 기울어지다가 골짜기를 가로질러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나무 꼭대기의 가지들이 건너편에 걸쳐졌다. 도로시 일행이 이 특별한 외나무 다리를 막 건너기 시작했을 때 날카롭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몸은 곰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커다란 짐승 두 마리가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혔다. 겁쟁이 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저게 칼리다야. 빨리 얼른 다리를 건너. 허수아비가 외쳤다. 도로시가 토토를 껴안고 먼저 다리를 건넜고 그 뒤를 따라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다리를 건넜다. 사자는 겁이 났지만 돌아서서 칼리다들과 맞섰다.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뒤로 나자빠졌으며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조차 순간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사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칼리다들은 사자가 자기들보다 몸집이 작은 데다가 혼자뿐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자는 재빨리 외나무 다리를 건넌 다음 칼리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돌아섰다. 사나운 짐승들도 거침없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 틀렸어. 저놈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저놈들과 싸울 테니까 넌 내 뒤에 바싹 붙어 있어. 사자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잠깐 기다려. 허수아비가 외쳤다. 줄곧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허수아비는 양철나무꾼에게 골짜기 이쪽에 걸쳐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말했다. 양철나무꾼은 당장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칼리다가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 나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짜기 밑으로 떨어졌다. 흉측한 짐승들도 외나무 다리와 함께 떨어졌고 둘 다 밑바닥에 깔린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겁쟁이 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조금 더 살 수 있게 됐군. 죽는 건 무척 불쾌한 일일 거야. 오래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가슴이 쿵쿵거려. 나도 쿵쿵거릴 가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철나무꾼이 슬프게 말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나그네들은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자연히 걸음이 빨라졌고 도로시는 금세 지쳐서 사자 등에 올라타야 했다. 얼마쯤 지나자 마침내 숲이 끝나고 넓은 풀밭이 나타났다. 하지만 풀밭을 지나자 이번에는 넓은 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강 건너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 위로 노란 벽돌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푸른 초원에는 화려한 빛깔의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길 양쪽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초원을 보고 무척 기뻤지만
강을 건널 일이 큰 걱정이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도로시가 말했다. 그건 쉬운 일이야. 양철나무꾼이 뗏목을 만들기만 하면 이까지 강쯤 금방 건널 수 있어. 이번에도 허수아비가 말했다. 양철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꾼이 바쁘게 일을 하는 동안 허수아비는 강기슭에서 맛있는 과일이 잔뜩 열린 나무를 찾아냈다. 온종일 딱딱한 열매밖에 먹지 못한 도로시는 맛있게 익은 과일을 실컷 먹었다. 양철나무꾼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 해도 뗏목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밤늦도록 일이 끝나지 않아서 나그네들은 나무 밑에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고 아침까지 달게 잤다. 도로시는 에메랄드시에 가서 오즈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8. 죽음의 양귀비 꽃밭. 다음날 아침, 나그네들은 희망이 가득 찬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도로시는 강기슭의 나무에서 딴 복숭아와 자두로 공주님처럼 아침을 먹었다. 뒤쪽에는 어두운 숲이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어두운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 앞에는 햇빛 찬란한 초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에메랄드시로 그들을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았다. 물론 지금은 넓은 강이 아름다운 초원과 나그네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뗏목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양철나무꾼이 통나무를 몇 개 더 잘라서 나무 못으로 고정시키자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되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뗏목 한가운데 앉고 겁쟁이 사자가 뗏목에 올라탔다. 순간 뗏목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집어질 뻔했지만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재빨리 반대편으로 올라와 균형을 잡았다. 그들은 장대를 들고 있었다. 뗏목을 건너편으로 밀어낼 삿대였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나아갔다. 하지만 강 한복판에 이르자 빠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뗏목이 자꾸만 떠내려갔다. 강물이 너무 깊어서 장대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큰일이야, 어떡하지? 이대로 떠내려가면 서쪽 나라에 이르게 될 거야. 나쁜 마녀한테 잡히면 우리 모두 노예가 될 텐데.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그럼 나는 두뇌를 얻지 못할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용기를 얻지 못할 거야.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나는 마음을 얻지 못할 거야.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영영 캔자스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에메랄드시로 가야 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허수아비는 있는 힘을 다해서 뗏목을 밀다가 장대가 그만 강바닥에 박히고 말았다. 허수아비가 장대를 빼내려고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뗏목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볼생한 허수아비는 장대 끝에 매달린 채 강 한복판에 남겨지고 말았다. 잘 가.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그들은 허수아비를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양철나무꾼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이 쓸게 된다는 것을 다행히 기억해내고 재빨리 도로시의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물론 허수아비에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 허수아비는 생각했다. 지금은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 옥수수 밭에서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땐 까마귀들한테 겁을 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강 한복판에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허수아비는 아무 쓸모도 없어. 결국 나는 영원히 두뇌를 갖지 못할 거야. 뗏목은 점점 강 아래쪽으로 멀어져 갔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뒤에 홀로 남겨졌다. 어떻게든 우린 강을 건너야 해. 내가 뗏목을 끌고 건너편까지 헤엄쳐 갈 테니 너희들은 내 꼬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 사자가 말했다. 사자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양철나무꾼이 사자의 꼬리를 단단히 붙잡자 사자는 건너편 강기슭을 향해 힘껏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물살을 거스르며 뗏목을 끌고 헤엄치는 것은 덩치 큰 사자에게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지만 사자는 해내고 말았다. 그들은 마침내 강 한복판에서 빠져나왔고 도로시는 양철나무꾼의 장대를 들고 뗏목을 무트로 밀어내는 일을 도왔다. 간신히 강기슭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풀밭에 내렸을 땐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나그네들은 에메랄드시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에서 한참 멀리까지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어떡하지? 양철나무꾼이 사자에게 물었다. 사자는 젖은 몸을 말리려고 풀밭에 엎드려 있었다. 어떻게든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 해. 도로시가 말했다. 그 길이 나올 때까지 강기슭을 따라서 걸어가야 해. 사자가 말했다. 조금 쉬고 나서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고 친구들과 함께 강기슭을 따라 풀밭을 걷기 시작했다.
강물에 떠내려오기 전에 보아두었던 노란 벽돌길을 향해 강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숲속이나 들판과는 달리 그곳은 무척 아름다웠다. 온갖 꽃들과 과일나무와 햇빛이 그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불쌍한 허수아비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무척 행복했을 것이다. 모두 부지런히 걸었다. 도로시가 딱 한 번 예쁜 꽃을 꺾으려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을 뿐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한참 기다리다가 양철 나무꾼이 외쳤다. 저기 좀 봐. 양철 나무꾼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강 한복판에 서 있는 장대 위에 허수아비가 올라앉아 있었다. 무척 외롭고 슬퍼 보였다. 구할 방법이 없을까? 도로시가 말했다. 사자와 양철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은 강기슭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허수아비를 바라보았다. 황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그들을 보고는 물가에 내려앉았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디로 가는 길이야? 황새가 물었다. 나는 도로시야. 얘는 내 친구 양철나무꾼이고 얘는 내 친구 겁쟁이 사자야. 우린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야. 황새는 목을 길게 빼고 나그네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은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허수아비가 뒤에 떨어져 있어서 구해낼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허수아비? 어디 있는데? 황새가 물었다. 저기 강 한복판에. 저 허수아비가 너무 무겁지만 않다면 내가 구해줄 수도 있겠는데? 황새의 말을 듣고 도로시는 열렬히 말했다. 조금도 무겁지 않아. 허수아비는 밀집으로 만들어졌거든. 황새야, 제발 부탁이야. 허수아비를 구해주면 우리는 영원히 너에게 감사할 거야. 좋아, 해볼게. 하지만 허수아비가 너무 무거우면 강물에 떨어뜨릴지도 몰라. 황새는 큰 날개를 퍼덕이며 장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허수아비에게 날아가서는 커다란 발톱으로 허수아비의 어깨를 움켜잡고 허공으로 들어올려 도로시와 사자와 양철나무꾼과 토토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허수아비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기뻐서 친구들을 사자와 토토까지도 모두 끌어안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허수아비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 허수아비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강 한복판에 영원히 혼자 남아있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음 착한 황새가 나를 구해주었어. 내가 두뇌를 갖게 된다면 꼭 황새를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거야. 도로시 일행과 나란히 날아오던 황새가 말했다. 괜찮아. 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길 좋아하니까. 이제 가봐야겠어.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잘 가. 에메랄드시에 가서 오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고마워. 도로시가 대답했다. 친절한 황새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곧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은 화사한 빛깔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양탄자처럼 빽빽하게 땅을 뒤덮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다. 노랑, 하양, 파랑, 보라 꽃송이들이 큼지막하게 피어 있는 데다 무더기로 피어 있는 빨간 양귀비 꽃들은 어찌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도로시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정말 예쁘지 않니? 그윽한 꽃향기를 한껏 들이마시면서 도로시가 물었다. 그런 거 같아. 나도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다면 아마 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될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꽃을 사랑했을 거야. 양철나무꾼이 덧붙였다. 나는 언제나 꽃을 좋아했어. 꽃은 너무나 연약해 보여. 하지만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없었어. 사자가 말했다. 갈수록 커다랗고 새빨간 양귀비꽃은 점점 많아지고 다른 꽃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그들은 드넓은 양귀비꽃밭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다. 양귀비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에 오래 있으면 짙은 향기에 취해서 잠이 들게 되고 그렇게 잠든 사람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었지만 도로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양귀비꽃밭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져서 도로시는 잠을 좀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앉으려고 했다. 하지만 양철나무꾼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허수아비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걸었지만 마침내 도로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양귀비꽃 사이에 털썩 주저앉아 쿨쿨 잠이 들고 말았다. 어떡하지? 양철나무꾼이 물었다. 도로시를 여기 놓고 가면 죽어. 양귀비꽃 향기가 우리를 모두 죽이고 있어. 나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야. 저것 봐. 토토도 벌써 잠들었어. 사자가 말했다. 정말 그랬다.
토토도 도로시 옆에 쓰러져 있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살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꽃향기 따위는 아무리 맡아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사자까지 잠들어 버리면 큰일이었다.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외쳤다. 빨리 뛰어. 최대한 빨리 이 죽음의 꽃밭에서 도망쳐. 도로시는 우리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겠지만 너는 덩치가 너무 커서 네가 잠들면 옮길 수가 없을 거야. 그러자 사자는 졸음을 쫓으며 힘껏 앞으로 내달렸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우리 둘이 손가마를 만들어서 도로시를 옮기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토토를 도로시의 무릎에 얹히고 둘이서 손을 맞잡아 팔로 가마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잠들어 있는 도로시를 얹히고 꽃 사이를 걸어갔다. 계속 걷고 또 걸었지만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죽음의 꽃밭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물구비를 따라 걸어가다 양귀비꽃 사이에 쓰러져 잠들어버린 사자를 발견했다. 그 거대한 짐승조차 지독한 꽃향기를 이기지 못하고 양귀비 꽃밭이 끝나기 직전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다. 바로 코앞에는 향긋한 초록빛 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으니 여기서 영원히 잠자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아마 사자는 마침내 용기를 찾은 꿈을 꾸겠지. 양철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안 됐어. 겁 많은 사자였지만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아무튼 빨리 여기서 나가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잠들어 있는 도로시가 더 이상 독한 양귀비꽃 향기를 맡지 않도록 양귀비 꽃밭에서 멀리 떨어진 강기슭의 풀밭으로 데려가 부드러운 풀밭 위에 눕히고 신선한 산들바람이 도로시를 잠에서 깨워주기를 기다렸다. 9. 들쥐여왕. 노란 벽돌길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강물에 떠내려간 거리만큼 거의 걸어왔으니까. 도로시 옆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에게 말했다. 양철나무꾼은 대답하려다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풀밭 위를 펄쩍거리며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정말 거대한 노란 살쾡이였다. 양철나무꾼은 살쾡이가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두 귀를 머리에 바싹 붙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채 빨간 눈을 불덩어리처럼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쾡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양철나무꾼은 작은 들쥐 한 마리가 쫓기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양철나무꾼은 비록 마음은 없었지만 살쾡이가 저렇게 작고 귀여운 동물을 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지켜든 채 기다리고 있다가 살쾡이가 옆으로 지나치는 순간 재빨리 도끼로 내리쳤다. 살쾡이는 몇 번 핑그르르 돌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들쥐는 살쾡이가 죽은 것을 보고는 곧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양철나무꾼한테 천천히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찍찍거리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만해 제발. 알다시피 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아무리 하찮은 쥐새끼라도. 하찮은 쥐새끼라고요? 이래봐도 나는 여왕이라고요. 모든 들쥐들의 여왕. 작은 짐승이 분개하며 외쳤다. 아, 그러세요? 나무꾼은 공손하게 절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한 행동은 용감한 만큼 위대한 행동이랍니다. 여왕이 덧붙였다. 바로 그때 들쥐 몇 마리가 짧은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들쥐들은 여왕 들쥐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여왕님, 저희들은 여왕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 나쁜 살쾡이한테서 어떻게 도망치셨습니까? 들쥐들은 모두 여왕 들쥐한테 허리를 굽혔다. 거의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 재밌게 생긴 분이 살쾡이를 죽이고 나를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분을 잘 받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여왕 들쥐가 대답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쥐들이 모두 높은 소리로 합창했다. 갑자기 들쥐들은 풀 속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토토가 잠에서 깨어나 멍멍 짖으며 들쥐떼 속으로 곧장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캔자스에서 살 때도 토토는 쥐를 쫓아다니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양철나무꾼이 재빨리 토토를 붙잡아 안고 들쥐들에게 소리쳤다. 괜찮아, 돌아와. 토토는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여왕 들쥐는 풀숲에서 고개만 삐쭉 내민 채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안 물어요? 내가 붙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들쥐들이 한 마리씩 살금살금 다가왔다. 토토는 짖지는 않았지만 나무꾼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토토는 아마 나무꾼을 물었을 것이다. 마침내 가장 큰 들쥐가 말했다. 여왕님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저희가 해드릴 일이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한 아무것도 없어.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늘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만 머릿속에 밀집만 들어있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아, 있어. 너희들은 우리 친구를 구해줄 수 있어. 겁쟁이 사자가 양귀비 꽃밭 속에서 잠들었거든. 사자라고요? 사자가 깨면 우리를 몽땅 다 잡아먹을 텐데요. 여왕 들쥐가 소리쳤다. 아니야, 그 사자는 겁쟁이야. 허수아비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로? 쥐들이 물었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 그리고 사자는 친구를 절대로 해치지 않아.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사자를 구해주면 사자는 너희 모두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할 거야. 약속할게.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너는 여왕이니까 이 들판에 있는 들쥐들을 다 불러올 수 있을 거야. 너를 따르는 들쥐가 모두 몇 마리나 되지? 아마 수천 마리쯤? 그러면 쥐들 모두에게 긴 끈 하나씩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명령해줘. 여왕 들쥐는 곁에 있는 쥐들을 돌아보며 당장 가서 백성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들쥐들은 쏜살같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제 강기슭에 있는 저 나무를 베어서 사자를 실어 올릴 수레를 만들어야 해.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무꾼은 당장 도끼를 들고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 가지를 쳐내고 잘게 쪼개 나무 못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커다란 나무 줄기를 짧게 잘라서 바퀴도 4개 만들었다. 일솜씨가 워낙 빠르고 뛰어났기 때문에 들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어느새 수레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사방에서 쥐들이 몰려왔다. 수천 마리나 되는 큰 쥐, 작은 쥐, 중간 쥐들이 제각기 입에 기다란 끈을 하나씩 물고 있었다. 수많은 쥐들이 모여들어 찍찍거리는 바람에 도로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풀밭에 누워있는 것에 놀랐고 수천 마리의 들쥐가 주위에 둘러서서 겁먹은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허수아비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위험 있게 서 있는 여왕 들쥐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이 들쥐들의 여왕님이셔. 도로시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여왕 들쥐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여왕 들쥐는 곧 도로시와 친해졌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들쥐들이 가져온 끈으로 들쥐들을 수레에 묶기 시작했다. 끈의 한쪽 끝은 들쥐의 목에 걸고 다른 쪽 끝은 수레에 묶었다. 물론 수레는 들쥐보다 1000배는 컸지만 모든 들쥐가 힘을 합치자 아주 쉽게 수레를 끌 수 있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별난 작은 말들이 끄는 수레에 올라섰고 사자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자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사자를 수레에 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다. 모두 있는 힘을 다해 겨우겨우 사자를 수레에 실자 여왕은 재빨리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다. 양귀비 꽃밭에서 너무 오래 꾸물거리다가는 들쥐들도 잠들어 버릴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들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짐이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레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뒤에서 밀자 수레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금세 사자를 양귀비 꽃밭에서 초록빛 들판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곳에서는 독한 양귀비 향기 대신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도로시가 마중을 나와서 들쥐들에게 사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다. 도로시는 사자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자를 구한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들쥐들은 목에 걸고 있던 끈을 풀어버리고 풀숲 속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여왕 들쥐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도로시에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필요하면 언제라도 들판에 와서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도로시 일행이 작별 인사를 했다. 여왕 들쥐는 풀숲으로 달려갔고 도로시는 토토가 여왕 들쥐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사자 옆에 앉아서 사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허수아비는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가 도로시에게 갖다 주었고 도로시는 그것으로 저녁을 때웠다. 10. 문지기. 겁쟁이 사자가 깨어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다. 너무 오래 양귀비 꽃밭 속에 누워서 그 죽음의 향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눈을 뜨고 일어나다가 수레에서 굴러떨어진 사자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무척 기뻐했다. 사자가 일어나 앉아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꽃향기가 너무 독했어.
그런데 나를 어떻게 끌어냈어? 친구들은 여왕들지들이 어떻게 그를 죽음에서 구했는지 얘기해 주었다. 겁쟁이 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난 이제껏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짐승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작은 꽃들이 하마터면 나를 죽일 뻔했고 그 작은 짐승들이 나를 구해주었어. 세상은 정말 신기해. 그런데 친구들, 이젠 어떡하지? 노란 벽돌길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해. 노란 벽돌길만 찾으면 그 길을 따라 에메랄드시로 갈 수 있어. 도로시가 말했다. 사자가 완전히 기운을 차리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부드럽고 싱싱한 풀을 헤치며 걷는 것은 무척 즐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노란 벽돌길에 이르렀다. 길은 평평했고 잘 포장되어 있었다. 주위 풍경도 아름다웠다. 나그네들은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그 음산하고 그늘진 곳에서 만난 온갖 위험에서 멀리 벗어난 것을 축하했다. 이곳에도 길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모두 초록색이었다. 농부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한 작은 집들도 모두 초록색이었다. 오후에 그들은 이런 농가를 여러 채 지나갔다. 이따금 사람들이 문간에 나와서 뭔가 묻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나그네들을 쳐다보았지만 커다란 사자가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에메랄드처럼 선명한 초록색 옷을 입고 먼치킨들의 모자처럼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기가 분명해. 오즈의 나라일 거야. 에메랄드시에 거의 다 왔어. 도로시가 말했다. 맞아. 먼치킨들은 파란색을 좋아했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초록색이야.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먼치킨들처럼 친절하진 않을 것 같아. 하룻밤 지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군. 허수아비가 말했다. 날마다 과일만 먹었더니 다른 것을 좀 먹고 싶어. 토토도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일 거야. 이제 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말을 걸어봐야겠어. 꽤 큰 농가 앞에 다다르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현관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밖이 겨우 내다 보일 만큼만 문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니? 저 커다란 사자는 왜 너랑 같이 있는 거지? 저희를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 사자는 제 친구이고 길동무예요. 절대로 아줌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길들여진 사자야? 여자는 문을 조금 더 열면서 물었다. 그럼요. 게다가 지독한 겁쟁이에요. 아줌마가 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자가 아줌마를 더 두려워할 거예요. 여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자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말했다. 좋아. 그럼 들어와.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줄게. 그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이 둘과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발을 다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아이와 아저씨는 이 희한한 나그네 일행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줌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저씨가 도로시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니? 오즈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시에 가는 길이에요. 뭐? 오즈를 만나러 간다고? 오즈가 너희를 만나줄까? 물론이죠. 왜 안 만나주겠어요? 오즈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 나도 에메랄드시에 여러 번 가봤는데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이지. 하지만 오즈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오즈를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럼 밖으로 나오지도 않나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절대로. 날마다 궁전 안의 접견실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 시중드는 하인들조차도 마주치지 않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아저씨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그건 말하기 어려워. 너희도 알겠지만 오즈는 위대한 마법사고 뭐든지 원하는 것으로 둔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즈가 새처럼 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도 해. 어떤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선녀나 요정의 모습으로 나타났대. 어쨌든 오즈는 어떤 모습으로도 마음대로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오즈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정말 이상하네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오즈를 만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행은 헛수고가 될 테니까요. 왜 그 무서운 오즈를 만나려고 하니? 오즈에게 두뇌를 달라고 부탁하려고요. 허수아비가 열렬하게 말했다. 오즈는 아주 손쉽게 줄 수 있어. 그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두뇌를 갖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자신 있게 말했다.
난 오즈에게 마음을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건 오즈에게 일도 아닐 거야. 그는 온갖 크기의 모양의 마음을 아주 많이 수집해두고 있으니까. 난 오즈에게 용기를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겁쟁이 사제가 말했다. 오즈의 아련실에는 거대한 용기 항아리가 있어. 용기가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황금 뚜껑으로 덮어놓았지. 그러니까 용기쯤은 기꺼이 나눠줄 거야. 저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캔자스가 어디지? 아저씨가 깜짝 놀라 물었다. 몰라요. 우리 집인데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도로시가 몹시도 슬프게 대답했다. 그래? 오지라면 캔자스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오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먼저 오지를 만나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 위대한 마법사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저 강아지는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거니? 그가 토토를 보며 말했다. 토토는 그저 꼬리만 흔들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토토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줌마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불러서 그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로시는 맛있는 보리죽과 달걀 요리 한 접시, 그리고 맛있는 흰빵을 먹었다. 사자는 보리죽을 조금 먹고는 보리는 사자가 아니라 말이 먹는 음식이라면서 좋아하지 않았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토토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먹었고 맛있는 저녁을 다시 먹게 된 것을 기뻐했다. 아줌마는 도로시가 잘 침대를 마련해 주었고 토토는 도로시 옆에 누웠다. 사자는 아무도 도로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켰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물론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방구석에 밤새도록 조용히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길을 떠났고 곧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빛나는 하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분명히 저기가 에메랄드씨일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가까이 갈수록 초록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긴 여행도 마침내 끝날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았다. 에메랄드씨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이른 것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높고 두터운 성벽은 밝고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노란 벽돌길이 끝나는 곳에 커다란 성문이 있었다. 성문 가득 박힌 에메랄드가 햇빛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허수아비에 물감으로 칠한 눈마저 부실 정도였다. 성문 옆에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딸랑거리는 은방울 소리가 나더니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들은 천장이 둥글고 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에메랄드가 반짝이는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 앞에 먼치킨 만큼 키가 작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초록색으로 차려입었고 피부까지도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커다란 초록빛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물었다. 에메랄드 씨에는 무슨 일로 왔지? 위대한 오즈님을 만나러 왔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이 대답에 그는 깜짝 놀라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누가 오즈님을 만나러 온 건 아주 오랜만이구나. 오즈님은 강력하고 무서운 마법사란다. 그분은 지금 명상을 하고 계신데 하찮거나 어리석은 용건으로 그분을 방해했다가는 혼날 거야. 이 말을 듣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는 하찮거나 어리석은 용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즈님은 좋은 마법사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지. 그분은 좋은 마법사이고 에메랄드 씨를 잘 다스리고 계시지.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마법사란다. 그래서 감히 오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 나는 에메랄드 씨의 문직이니까 너희들이 오즈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궁전으로 데려가야 할 책임이 있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경을 써. 초록색 남자가 말했다. 왜요? 도로시가 물었다. 에메랄드 씨에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린단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안경을 써야 해. 에메랄드 씨가 처음 지어졌을 때 오즈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안경은 모두 자물쇠를 채운 상자에 보관되어 있고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이거 하나뿐이란다. 문지기는 커다란 상자를 열었다. 온갖 크기의 모양의 안경이 가득 들어 있었고 안경에는 모두 초록색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문지기는 도로시에게 꼭 맞는 안경을 골라서 씌워주었다. 안경에는 금으로 된 사슬이 2개 달려 있었는데 문지기는 그 사슬을 도로시의 머리 뒤쪽으로 돌린 다음 사슬 끝에 달린 자물쇠를 채웠다. 안경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게 되었지만 도로시는 에메랄드 씨의 광채에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지기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와 토토에게도 맞는 안경을 골라서 씌워주고는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다. 문지기 역시 안경을 찾아 쓰고 나서 궁전으로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지기는 벽에 걸린 커다란 황금 열쇠로 또 다른 문을 열었고 그들은 모두 문지기를 따라 에메랄드 시내로 들어갔다. 10일. 놀라운 에메랄드 시. 초록색 보호 안경을 썼는데도 그들은 그 놀라운 도시의 광채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거리에는 초록색 대리석에 반짝이는 에메랄드로 장식한 아름다운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초록색 대리석이 깔려있는 길을 걸어갔다. 대리석과 대리석이 맞닿은 이음매에는 촘촘하게 박힌 에메랄드가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도 모두 초록색이었고 심지어 그 도시 위의 하늘조차 초록색이었으며 햇빛도 초록색이었다. 거리에는 남자, 여자, 어린이 등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들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도 발도 얼굴도 모두 초록색이었다. 사람들은 도로시 일행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사자를 본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어머니 뒤에 숨어버렸다.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는 가게도 많았다. 가게 앞을 지나면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가게에 있는 물건들도 하나같이 초록색이었다. 구두, 모자, 옷, 그리고 사탕과 팝콘까지도 온통 초록색이었다. 어떤 가게에서는 초록색 레몬 주스를 팔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내는 동전도 초록색이었다. 이곳에 소나 말 같은 동물은 없는지 사람들은 작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다녔다. 수레는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도록 되어 있었다.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유복해 보였다.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에메랄드시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로 데려갔다. 바로 위대한 오즈 마법사의 궁전이었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병사 역시 초록색 군복을 입고 초록색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낯선 손님들이 위대한 오즈 마법사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문지기가 병사에게 말했다. 들어가세요. 오즈님에게 전하겠습니다. 병사가 대답했다. 병사는 도로시 일행을 궁전 안에 있는 큰 방으로 안내했다.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있고 에메랄드가 박힌 아름다운 초록색 기구가 놓여있는 방이었다. 병사는 방에 들어가기 전 초록색 깔기 위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게 했다. 도로시 일행이 모두 자리에 앉자 병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접견실 문에 가서 오즈 마법사님께 손님들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올 동안 편안하게 기다려. 그들은 병사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병사가 돌아오자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 마법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오즈님은 언제나 휘장 뒤에 앉아 계시거든. 오즈님께 너희 얘기를 했더니 너희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오즈님이 계신 곳에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야 해. 오즈님은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 궁전에 며칠 머물러야 할 거야. 나를 따라와.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줄 테니. 병사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오즈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군요. 병사가 초록색 호루라기를 불자 예쁜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하녀가 들어왔다. 초록색 눈에 머리를 예쁘게 빗어 올린 하녀는 도로시 앞에서 공손하게 절하면서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를 따라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했다. 복도를 여러 개 지나고 계단을 3번 올라간 다음 마침내 궁전 앞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도로시는 이렇게 아름답고 아늑한 방을 본 적이 없었다.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는 초록색 비단 시트와 초록색 공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방 한복판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는데 초록색 향수가 치솟아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초록색 대리석 수반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창가에는 예쁜 초록색 꽃화분이 놓여 있고
책꽂이에는 초록색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도로시가 책을 꺼내서 펼쳐보니 초록색으로 그린 재미난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림들이 무척 우스워서 도로시는 깔깔대고 웃었다. 옷장에는 비단과 공단과 우단으로 만든 초록색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모두 도로시의 몸에 꼭 맞았다.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종을 울리세요. 오즈 마법사님께서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아가씨를 부르실 거예요. 하녀는 도로시를 혼자 남겨두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다. 도로시의 친구들도 저마다 궁전에서 가장 좋은 방에서 묵게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대접이었지만 허수아비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방에 혼자 남게 되자 허수아비는 문 바로 안쪽에 우두커니 서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허수아비는 누워도 편하지 않았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천장 모퉁이에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밤새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양철나무 끈은 사람이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이음매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했다. 사자는 숲속의 마른 나뭇잎 침대에서 자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방에 갇혀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자는 이런 일로 속을 태울 만큼 어리석은 동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1분도 지나기 전에 가르릉거리며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하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다. 하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초록색 공단 옷을 골라서 도로시에게 입혀주었다. 도로시는 그 위에 초록색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의 목에도 초록색 리본을 둘러준 뒤에 하녀를 따라 오즈 마법사의 접견실로 갔다. 맨 처음 들어간 넓은 방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많은 신사와 숙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마다 접견실 밖에 와서 기다렸지만 오즈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도로시가 들어가자 그들은 신기한 듯 도로시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무서운 오즈님을 직접 만날 거니? 한 사람이 속삭였다. 그럼요. 만나주시기만 한다면요. 오즈님은 아가씨를 만나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지만 아가씨가 응구들을 신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아가씨 이마에 입맞춤 자국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렇다면 만나겠다고 하신 겁니다. 도로시의 요청을 마법사에게 전달한 병사가 말했다. 바로 그때 종이 울렸다. 저게 신호예요. 아가씨 혼자 접견실에 들어가야 해요.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가 작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도로시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주 멋진 방이었다. 크고 둥근 방은 천장이 무척 높았고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천장 한복판에 매달린 해처럼 밝은 조명 등 불빛에 에메랄드가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가 가장 놀란 것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초록색 대리석 옥자를 보았을 때였다.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박혀있는 옥자에는 커다란 머리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몸통도 팔다리도 없이 그냥 머리였다. 머리털은 하나도 없었지만 눈, 코, 입은 있었다. 그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의 머리보다 더 클 것 같았다. 도로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이상하게 생긴 머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눈이 천천히 돌아서 도로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입이 움직였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가 커다란 머리를 보고 상상한 것만큼 무시무시한 목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작고 착한 도로시예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눈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것처럼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은구두는 어디서 났지? 우리 집이 동쪽의 나쁜 마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마녀가 죽어서 그 마녀가 신고 있던 것을 제가 가졌어요. 이마에 입맞춤 자국은 누구한테서 얻은 것이냐? 북쪽의 착한 마녀가 저랑 헤어질 때 인사로 이마에 입맞춘 자국이에요. 커다란 눈이 또다시 도로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 눈은 도로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즈가 물었다. 알겠다.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를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가 계시는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오즈님의 나라는 무척 아름답지만
엠 아줌마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몹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도로시는 간절히 말했다. 커다란 눈이 3번 깜빡이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가 그런 다음에는 마치 방 안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눈이 다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오즈님은 강하고 저는 약하니까요. 오즈님은 위대한 마법사시고 저는 힘없는 어린아이니까요. 너는 동족의 나쁜 마녀를 죽일 만큼 힘이 세졌니?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좋아.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해.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마.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서쪽의 나쁜 마녀를 죽이고 와. 전 못해요.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너는 이미 동족의 마녀를 죽였고 은구두도 신고 있잖아. 그 구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 이제 이 나라에 남아있는 나쁜 마녀는 하나뿐이야. 네가 그 마녀를 죽이고 오면 내가 너를 캔자스로 보내주마. 그전에는 안 돼. 도로시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커다란 눈이 다시 깜빡이더니 걱정스러운 듯이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오즈는 도로시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원해서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나쁜 마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오즈님처럼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도 죽이지 못하는 마녀를 제가 어떻게 죽여요? 난 몰라. 하지만 이것이 내 대답이다. 그 나쁜 마녀를 죽이기 전에는 너희 아저씨와 아줌마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 마녀는 사악해. 아주 끔찍하게 사악하고 잔인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자, 이제 가서 네 일을 끝낼 때까지 나를 찾아오지 마. 도로시는 너무 슬픈 마음으로 접견실을 나와 오즈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에게 돌아갔다. 희망이 없어. 오즈는 내가 서쪽의 나쁜 마녀를 죽이고 오기 전에는 집으로 보내주지 않겠대.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하잖아. 친구들은 도로시를 가엾게 생각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도로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울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허수아비에게 와서 말했다. 나를 따라와. 오즈님께서 너를 데려오라고 하셨어. 허수아비는 병사를 따라가서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의 에메랄드 옥자에는 아름다운 귀부인이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비단 옷을 입고 물결치듯 흘러내린 초록색 머리 위에 보석 왕관을 쓴 귀부인의 어깨에는 얇고 화려한 날개가 돋아나 있었는데 가벼운 바람에도 한들거렸다. 허수아비가 집으로 만들어진 인형치고는 최대한 예쁘게 절을 하자 아름다운 귀부인은 상냥하게 허수아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허수아비는 접견실에 들어가면 커다란 머리를 보게 될 줄 알았다가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보게 되자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용감하게 말했다. 저는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뇌가 없습니다. 저는 오즈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밀집 대신 뇌를 제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오즈님은 현명하고 강한 분이시니까요. 오즈님 말고는 아무도 저를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나는 대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약속하지. 네가 서쪽의 나쁜 마녀를 죽이고 오면 너에게 두뇌를 주마.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뇌를 잔뜩 주겠다. 도로시에게 이미 마녀를 죽이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랬지. 누가 마녀를 죽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마녀가 죽을 때까지는 네 소원은 들어주지 않겠다. 자, 가거라. 네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두뇌를 얻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허수아비는 슬픔에 잠긴 채 친구들한테 돌아와서 오즈와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도로시는 오즈 마법사가 어제와는 달리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여자한테는 양철 나무꾼만큼이나 마음이 필요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양철 나무꾼에게 와서 말했다. 오즈님이 너를 데리고 오래. 양철 나무꾼은 병사를 따라 접견실로 갔다. 아름다운 귀부인을 보게 될지 커다란 머리를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왕이면 오즈 마법사가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나무꾼은 생각했다.
오지가 머리라면 나는 마음을 얻지 못할 거야. 머리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날 동정하지도 않을 테고. 하지만 아름다운 귀부인은 상냥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들 하니까 간곡히 부탁해야지. 하지만 접견실에 들어간 양철 나무꾼은 머리도 귀부인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오지가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짐승은 코끼리만큼이나 몸집이 커서 초록색 옥저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망가져버릴 것만 같았다. 코뿔소처럼 생긴 그 짐승의 머리에는 눈이 5개나 달려 있었고 몸통에는 긴 팔이 5개, 길고 가느다란 다리도 5개, 그리고 헝클어진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여서 양철 나무꾼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만큼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겁에 질려 가슴이 콩콩 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꾼은 양철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척 실망하긴 했지만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짐승이 으르렁거렸다. 저는 양철로 만들어진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인간들처럼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저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즈님 뿐이니까요. 마음을 갖고 싶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즈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대답했다. 어떻게요? 도로시를 도와서 서쪽의 나쁜 마녀를 죽이고 와. 그러면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한 마음을 너에게 주마. 양철 나무꾼은 슬픔에 잠긴 채 친구들에게 돌아와 접견실에서 만난 무시무시한 짐승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오지 마법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에 감탄했다. 내가 접견실에 들어갔을 때 오지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는 목청껏 큰 소리로 으르렁거릴 거야. 그러면 오지는 놀라서 내 요구를 들어주겠지. 오즈가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난 그 여자한테 덤벼드는 척 하겠어. 그러면 겁이 나서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 오즈가 커다란 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상관없어. 나는 오즈가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머리를 공처럼 이리저리 굴릴 테니까. 그러니까 모두 기운을 내. 다 잘 될 거야. 다음날 아침,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사자를 접견실로 데려가 오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본 사자는 옥자 앞에 큰 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덩어리는 눈부시게 밝아서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혹시 사고가 나서 오즈의 몸에 불이 붙은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사자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서 수염이 그슬렸다. 사자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불덩어리 속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너는 누구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저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오즈님은 모든 마법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니까요. 불덩어리가 잠시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윽고 목소리가 말했다. 서쪽의 나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러면 당장 너에게 용기를 주마. 그 마녀가 살아있는 동안 넌 겁쟁이로 남아있어야 해. 사자는 이 말에 화가 났지만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다. 사자가 말없이 불덩어리를 노려보며 서 있는 동안 불덩어리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사자는 휙 돌아서서 방을 뛰쳐나왔다. 사자는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달려가 마법사와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어떡하지? 도로시가 슬픈 얼굴로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윙키들 나라에 가서 나쁜 마녀를 찾아 쳐부수는 거야. 사자가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죽이지 못하면? 도로시가 물었다. 그러면 난 절대로 용기를 갖지 못하겠지. 사자가 말했다. 난 절대로 두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절대로 마음을 가질 수 없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리고 난 절대로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를 만나지 못할 거야. 도로시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눈물이 초록색 비단 옷에 떨어지면 얼룩이 질 거예요. 초록색 하녀가 외쳤다. 도로시는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다. 아무래도 해봐야 할 것 같아. 난 정말 아무도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엠 아줌마를 다시는 못 보게 된대잖아. 나도 함께 갈게.
너무 지독한 겁쟁이라서 마늘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사자가 말했다. 나도 함께 갈게. 지독한 바보라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마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너희가 간다면 나도 함께 갈게.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무꾼은 초록색 숫돌에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았고 모든 이음매에 충분히 기름을 쳤다. 허수아비는 밀집을 새로 몸속에 채워 넣었고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다시 그려주었다. 친절한 초록색 하녀는 도로시의 바구니에 먹을 것을 잔뜩 담아주고 작은 방울이 달린 초록색 리본을 토토의 목에 메어주었다.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새벽까지 달게 잤다. 동이트자 궁전 뒤뜰에 사는 초록색 소탁의 꽃기어 우는 소리와 초록색 알을 낳은 암탉의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깨워주었다. 12. 나쁜 마녀를 찾아서 그들은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의 안내를 받으며 에메랄드 시내를 지나 문지기가 살고 있는 방으로 갔다. 문지기는 그들이 쓰고 있던 안경을 풀어서 커다란 초록색 상자에 집어넣은 다음 정중하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서쪽의 나쁜 마녀한테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해요? 도로시가 물었다. 길은 없어. 그쪽으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문지기가 대답했다. 그럼 그 마녀를 어떻게 찾아요? 그건 어렵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윙키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알면 그 마녀가 노예로 삼으려고 너희들을 찾아낼 테니까. 그렇게는 못할걸요? 우리는 그 마녀를 죽일 작정이니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렇다면 모르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마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노예로 삼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조심해. 그 마녀는 가뜩이나 고약한데 너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 더욱 사납게 굴 테니. 해가 지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문지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데이지와 미나리 아제비가 듬성듬성 피어있는 풀밭을 걸어갔다. 도로시는 궁전에서 입던 예쁜 비단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놀랍게도 초록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토토의 목에 감긴 리본도 초록색이 아니라 도로시의 옷처럼 새하얗게 빛깔이 변해 있었다. 에메랄드 씨는 금세 멀어졌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땅은 점점 황량하고 험해졌다. 서쪽 나라는 밭도 없고 집도 없이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였기 때문이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한 그루 없이 뜨거운 오후의 햇볕이 고스란히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피로에 지쳐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보초를 섰다. 서쪽의 나쁜 마녀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애꾸 눈은 망원경처럼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었다. 마녀는 성문 앞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풀밭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도로시를 발견했다. 나쁜 마녀는 나그네들이 감히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마녀는 목에 매달고 있던 은으로 된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커다란 늑대들이 떼지어 달려왔다. 다리가 길고 눈이 매섭게 번쩍이며 이빨이 날카로운 늑대들이었다. 저 언덕에 가서 잠자고 있는 놈들을 모조리 찢어버려. 마녀가 말했다. 노예로 삼지 않으실 건가요? 우두머리 늑대가 물었다.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하나는 양철이고 하나는 밀집이고 또 하나는 어린 계집이고 하나는 사자야. 그러니까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려. 알겠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곧장 달려갔다. 다행히도 보초를 서고 있던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늑대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양철나무꾼이 허수아비한테 말했다. 넌 내 뒤에 숨어 있어. 저까진 늑대들은 내가 해치울 테니까. 나무꾼은 날카롭게 갈아든 도끼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앞서 오던 우두머리 늑대를 도끼로 내려쳤다. 우두머리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오는 늑대도, 그 다음에 오는 늑대도 나무꾼이 휘두른 도끼를 피하지 못했다. 양철 나무꾼 앞에는 죽은 늑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늑대는 모두 40마리였는데 마침내 40번째 늑대까지 죽자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허수아비 옆에 앉았다. 솜씨 좋은데? 허수아비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도로시는 늑대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양철 나무꾼이 밤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풀밭에 앉아 아침을 먹은 다음
친구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그날 아침 나쁜 마녀는 성문에 나와서 애꾸 눈으로 늑대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마녀는 은호루라기를 2번 불었다. 그러자 까마귀 떼가 날아왔다. 어찌나 많은지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였다. 나쁜 마녀는 까마귀들의 왕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놈들한테 날아가서 눈을 쪼아먹고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까마귀들은 떼를 지어 도로시 일행을 향해 날아갔다. 도로시는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이번엔 나에게 맡기고 모두 풀밭에 납작 엎드려 있어. 그럼 다치지 않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도로시와 사자와 나무꾼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허수아비 혼자 2팔을 활짝 벌리고 섰다. 까마귀들은 2팔을 벌리고 선 허수아비를 보고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였다. 그러자 까마귀 왕이 외쳤다. 저건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일 뿐이야. 내가 저놈의 누나를 쪼아주지. 까마귀 왕이 날아오자 허수아비는 까마귀의 머리를 잡고 목을 비틀어 버렸다. 그 다음에 덤비는 놈도 그 다음에 덤비는 놈도 모두 목을 비틀어 죽여버렸다. 까마귀는 모두 40마리였는데 마침내 허수아비는 40번째 까마귀의 목을 비틀었다. 까마귀들의 시체가 허수아비 옆에 쌓였다. 허수아비는 친구들을 일으켜서 곧 다시 길을 떠났다. 나쁜 마녀는 다시 밖을 내다보다가 까마귀들이 모두 죽어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녀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은호루라기를 3번 불었다. 곧 하늘에서 요란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많은 벌떼가 날아왔다. 독침으로 저놈들을 모두 죽여버려. 마녀가 명령하자 벌떼는 도로시 일행이 걷고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벌떼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에게 말했다. 내 몸속에 있는 즙을 꺼내서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를 덮어. 그러면 벌들이 와도 쏘지 못할 거야.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고 사자 옆에 눕자 나무꾼이 허수아비의 몸에서 밀집을 꺼내 그들을 완전히 덮었다. 벌떼가 날아왔지만 양철나무꾼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벌들은 우두커니 서 있는 양철나무꾼한테 덤벼들었다. 하지만 양철을 찌르기는커녕 침만 모두 부러지고 말았다. 독침이 부러지면 벌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죽은 벌들이 석탄 더미처럼 나무꾼 주위에 새까맣게 쌓였다. 도로시와 사자가 일어났다. 도로시는 양철나무꾼과 함께 허수아비의 몸속에 다시 즙을 채워 넣어 전처럼 훌륭한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나쁜 마녀는 벌떼들이 석탄 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이를 박박 갈았다. 마녀는 다시 수십 명의 노예를 불렀다. 노예들은 모두 윙키들이었다. 마녀는 노예들에게 날카로운 창을 주면서 낯선 놈들을 쫓아가서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윙키들은 용감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마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녀의 성을 떠나 도르시 일행을 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불쌍한 윙키들은 기겁하며 달아나 버렸다. 윙키들이 성으로 돌아오자 나쁜 마녀는 채찍으로 노예들을 호되게 때리고는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다. 마녀는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낯선 놈들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모조리 실패로 끝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녀는 사악하고 잔인할 뿐 아니라 무척 강했다. 마녀는 선반에서 금으로 된 모자를 꺼냈다. 다이아몬드 고리가 달려있고 테두리에 루비가 촘촘히 박혀있는 이 모자에는 굉장한 마력이 숨겨져 있어서 이 모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3번 부릴 수 있었다. 하지만 딱 3번뿐이었다. 나쁜 마녀는 지금까지 황금 모자를 2번 써먹었다. 첫 번째는 윙키들을 노예로 삼고 이 나라를 지배하는 데 사용했고, 2번째는 오즈 마법사와 싸워서 그를 서쪽 나라에서 쫓아낼 때 사용했다. 마녀가 황금 모자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녀는 황금 모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나운 늑대들도 까마귀 떼도 독침을 가진 벌떼도 다 죽어버렸고 노예들마저 사자에게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쁜 마녀는 황금 모자를 머리에 쓰고 왼발로 서서 주문을 외쳤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우렁우렁하는 낮은 소리와 수많은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 막작지껄 떠들어대는 소리,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하늘에서 다시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원숭이 떼에 둘러싸인 나쁜 마녀의 모습이 보였다. 원숭이들의 어깨에는 크고 튼튼한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에게 물었다.
이번이 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땅에 들어와 있는 낯선 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사자만 산채로 잡아서 끌고 와 굴레를 씌워서 말처럼 부려먹게. 나쁜 마녀가 말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간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도로시 일행이 걷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원숭이들은 양철나무꾼을 붙잡아서 하늘로 올라가더니 뾰족한 바위 위에 내던졌다. 나무꾼은 납작하게 찌그러진 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또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붙잡아서 몸속에 들어있는 밀집을 모조리 꺼낸 다음 모자와 장어와 옷가지를 둘둘 말아서 높은 나무에 걸쳐 놓았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튼튼한 올가미를 던져서 사자를 붙잡은 다음 몸뚱이와 머리와 다리를 밧줄로 칭칭 묶었다. 그리고 사자를 마녀의 성으로 끌고 가 높은 쇠창살을 둘러친 작은 마당에 가두었다. 하지만 원숭이들도 도로시는 해칠 수 없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친구들이 슬픈 운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곧 자기에게도 닥칠 운명을 기다렸다.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털투성이의 기다란 두 팔을 내밀고 이빨을 드러낸 채 흉측한 얼굴로 도로시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도로시의 이마에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에게도 도로시를 건드리지 말라고 몸짓으로 명령했다. 얘들아, 이 아이는 해칠 수 없어. 착한 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착한 님은 악한 님보다 강한 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를 나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야. 원숭이들은 도로시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품에 안고 하늘을 날아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간 다음 현관 계단 위에 도로시를 내려놓았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없애버렸고 사자는 꽁꽁 묶어서 가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해칠 수가 없어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품에 안겨있는 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두 번 다시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에게 말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에게 말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킥킥캐캐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있는 입맞춤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마에 입맞춤 자국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던 마녀는 도로시가 응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라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 구두에는 굉장한 마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녀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도로시의 눈을 보고 도로시가 그냥 순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가 신고 있는 응구두의 마력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녀는 마음을 놓고 웃으면서 생각했다. 이 계집애는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내 노예로 만들 수 있지. 마녀는 도로시에게 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라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안 그러면 양철나무꾼이나 허수아비처럼 혼날 줄 알아. 성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방을 여러 개 지나자 마녀는 도로시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마녀는 도로시에게 솥과 냄비를 씻고 마루를 닦은 다음 난로에 장작불을 지피라고 명령했다. 나쁜 마녀한테 끌려오면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로시는 열심히 일했다. 도로시가 일을 하는 동안 마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겁쟁이 사자한테 굴레를 씌우고 마차를 끌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녀가 오리로 다가가서 문을 열자 사자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마녀는 질겁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재빨리 문을 닫았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널 굶겨 죽일 거야.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를 때까지 음식은 구경도 못할 줄 알아. 그 뒤 마녀는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날마다 정오가 되면 우리 앞에 와서 물었다. 어때? 이젠 내 말을 들을래? 말처럼 굴레를 쓸 테냐? 천만에 나를 우리에서 내놓기만 하면 너를 당장 물어 뜯어버릴 거야. 사자는 마녀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다. 게다가 사자는 마녀가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밤 마녀가 잠들고 나면 도로시가 찬장에서 음식을 꺼내 사자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사자는 집더미 위에 누웠고 도로시는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베고 누워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성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성을 지키고 있는 윙키들은 나쁜 마녀를 너무 두려워해서
무엇이든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온종일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다. 마녀는 걸핏하며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우산으로 도로시를 때리겠다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도로시의 이마에 있는 입맞춤 자국 때문에 감히 도로시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도로시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한 번은 마녀가 우산으로 토토를 때렸다. 그러자 이 용감한 강아지는 마녀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어버렸다. 마녀는 너무 사악해서 이미 오래전에 몸속의 피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개한테 물렸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캔자스로 돌아가는 일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도로시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엉엉 울 때도 있었다. 그러면 토토는 도로시의 발치에 앉아서 도로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우울하게 낑낑거렸다. 자기가 어린 주인을 얼마나 가엾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사실 토토는 도로시가 옆에 있기만 하면 캔자스에서 살든 오즈의 나라에서 살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어린 주인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토토도 불행해진 것이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의 응구두를 갖고 싶었다. 마녀가 거느리고 있던 벌과 까마귀와 늑대들은 무더기로 쌓인 채 햇볕에 말라가고 있었고 황금 모자의 마력도 다 써버렸다. 하지만 응구두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녀는 도로시가 구두를 벗기만 하면 훔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는 그 예쁜 구두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밤에 잘 때와 목욕할 때 말고는 잠시도 구두를 벗지 않았다. 마녀는 어둠을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감히 구두를 훔치러 도로시 방에 들어가지 못했고 물은 어둠보다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도로시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늙은 마녀는 이제껏 물을 만져본 적도 없었고 물 묻은 것조차 몸에 닿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사악한 마녀는 무척 교활했고 마침내 나쁜 꾀를 생각해냈다. 부엌 마루 한복판에 쇠막대를 놓은 다음 마법을 걸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로시는 마루를 지나다가 쇠막대를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려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넘어질 때 응구두 한 짝이 벗겨졌다. 도로시가 응구두를 미처 집어들기 전에 마녀가 재빨리 구두를 낚아채어 뼈만 앙상한 발에 신어버렸다. 나쁜 마녀는 꾀가 성공한 것에 우쭐했다. 은구두 한 짝을 가지고 있으면 마력의 절반은 마녀의 것이었고 이제는 도로시가 마력의 사용법을 안다고 해도 그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도로시는 예쁜 구두 한 짝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말했다. 내 구두를 돌려주세요. 싫어. 이 구두는 이제 내 거야. 나쁜 할망구. 무슨 권리로 내 구두를 빼앗는 거예요. 마녀는 도로시를 비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구두는 돌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언젠가는 나머지 한 짝도 빼앗고 말 테니. 도로시는 안 그래도 슬퍼 죽을 지경인데 은구두 한 짝까지 뺏기자 정말 화가 났다.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마녀에게 철퍼덕 뿌려버렸다. 마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나쁜 마녀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도로시가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마녀는 점점 오그라들고 쭈그러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녹아버리잖아. 마녀가 소리쳤다. 도로시는 마녀가 설탕처럼 녹아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안 됐군요. 마녀는 슬프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몸에 물이 닿으면 끝장이라는 걸 몰랐니? 물론 몰랐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이제 곧 완전히 녹아버릴 거야. 그럼 이 나라는 네 것이 되겠지. 난 평생 동안 못되게 살았지만 너 같은 꼬마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쁜 마녀는 마루에 쓰러졌다. 흐물흐물해진 몸뚱이가 부엌 마루에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마녀가 완전히 녹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물통에 물을 더 담아다가 부엌 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런 다음 찌꺼기를 모두 문 밖으로 쓸어내버렸다. 나쁜 마녀한테서 남은 것이라고는 은구두 한 짝뿐이었다. 도로시는 구두를 깨끗이 씻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서 다시 신었다. 마침내 나쁜 마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도로시는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에게 달려가서 서쪽의 마녀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